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견디고 계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월북자가 코로나를 가지고 왔다며 개성을 통째로 폐쇄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은 북한이 바이러스를 자기네 교회에 퍼뜨렸을 수도 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현재까지 450명 넘게 나왔고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 환자인데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8월 18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던 한 남성이 네. 빠르게 내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부딪히는 영상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 속도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세상에 지금 저 상황에서 조금 전에 영상 보셨어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이 여러분 꼭 저렇게 사고는 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가 여러분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상황은 한두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고가 지난 11일 오후 6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구나 겪을 만한 사고로 보이는데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오는 전동 킥보드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즉 상당히 강한 충격으로 60대 남성과 부딪히고 맙니다.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는데 이 60대 남성은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진짜 이런 게 말은 하는데 알별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당시에요.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못 일어났어요. 이렇게 옮겼거든요. 정신이 그냥 잘 안 드시던데. 근데 계속 누워있었어요. 주변에 요즘요 전동 킥보드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정말 한 번쯤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정말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보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타도 되고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상에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와 같은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탈 수가 없고요. 또 인도나 보행자와 같이 다니는 것도 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탈 수가 없고요. 네. 속도도 25km 미만으로만 주행을 해야 하고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드의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하고요. 네. 또 운전면허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네, 저 사고가 난 곳이요. 이 CCTV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취재 기자가 현장 가봤더니요.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저곳에서 이 전동 킥보드가 내려왔으니 가속이 얼마나 붙었을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롯이 보행자와 부딪혔고 그 보행자는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이 피해자의 가족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이 글에 따르면요, 이 아버지가 3일째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이 사고 세상에. 이후에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호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 엄벌 촉구 및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인도에서 타는 거 그리고 급경사에서 타는 거, 2명 이상 타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가요. 위험하다 하고 지적받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달 초에 있었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던 전동 킥보드 먼저 그 모습 담긴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왼쪽 안 보여? 어머. 나 이제 가서 나 귀신인 줄 알고. 어머, 여자 둘이야. 지금 저 상황이요. 어머 이게 현실이야 실화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당연히 누군가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반포대교에서 출동을 시작합니다. 10km를 쫓아가서 이 두 운전자를 여의 상류 나들목 부근에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두 운전자를 올림픽대로에서 데리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의도 선착장에서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교통법규 위반 사항 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 당시가 오후 11시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귀가 조치를 하고 난 다음 지난 11일 두 사람이 경찰에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 여성 둘은요. 장해찬 평론가님 어쩌다가 올림픽대로에서 버젓이 전동 킥보드를 그것도 같이 타고 있어요. 그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도 이게 내비게이션 핸드폰을 거치하거나 그렇게 내비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정을 이륜차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하고 이륜차가 갈 수 있는 길만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저분들 같은 경우 목적지를 찍고 그냥 일반적으로 승용차 모드인 상태로 내비게이션을 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 같은 곳으로도 길 안내가 최단 코스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안전에 가장 큰 위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내비게이션 설정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으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비가 알려준 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약간 이게 변명 같습니다. 이 변명 같은데 이 변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변명이 상식에 부합해야 그리고 그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그 변명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도 하지만 이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더 큰 걱정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돼서 규제가 더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이제는 운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자전거 도로도 합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뭐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규제 완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킥보드 자체의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이 안 되도록 하는 법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 즉 킥보드 자체를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병행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제예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동 킥보드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책로나 이런 데에서 전동 킥보드 옆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 보면 체감할 때 저건 25km를 훨씬 넘겠는데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제발요. 이런 양심적인 행동, 제발 이런 행동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편리가요.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과 큰 위험까지도 안겨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 초비상사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와 그 측근, 가족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방역당국에 의하면 어제 오전 정광훈 목사가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오후에 확진자가 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가 해당 관할 지자체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근처 직원들 전원 검사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의 아내와 비서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기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 사실 기침을 하면 코로나19 위험 인자가 아닌가 해서 좀 일찍 검사를 받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 일주일째 기침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런 행동이 상당히 많은 논란과 또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보여준 전광훈 목사의 태도가 지금 논란을 일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전 목사가 사택에서 나와서 구급차로 올라타는 과정이 몇몇 언론에 의해 포착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턱스크, 턱에다가 마스크를 딱 걸치고서는 지금 저 상황이군요. 네, 네.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구급차에 오른 후에도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네. 사실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지금 확진 판정 받았는데 마스크를 내리고 누군가 통화해요. 통화하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말이 튀잖아요. 지금 아무런 경각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집회 때 뭐라고 대체했는지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ve no symptoms. 그런데 정강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Our church has consistently followed the correct procedures against this 그 virus.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And it's never there has been a 대단하십니다. 다국적언어로 저렇게 집회 연설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당시에 물론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언제 걸리게 됐는지는 지금 역학조사를 더 정밀하게 해봐야겠지만 당시에 연설 시간이 꽤 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날이 이제 8월 15일이었고요. 이 8월 15일에 오후 한 3시 반부터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마이크를 굉장히 입에 가까이 대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17분 가량 굉장히 긴 연설을 했고요. 저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 정광훈 목사가 썼던 저 마이크를 뭐 사회자라든지 다른 발언자가 돌려서 같이 썼습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감염의 확산에 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손에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장시간 연설하고 또 마이크를 함께 쓴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유인겸 평론가님, 언제부터 마스크가 장신구가 되겠어요? 마스크를 손목에 걸고 다니라고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은 비단 지금 코로나 전국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 때에도 집회를 대규모로 했는데 최근에 그 목사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다. 네. 목사님들조차도 우려하는 거고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아내도 지금 기침을 했는데도 병원에 잘 안 보내주셨다는 아내조차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민폐는 안 끼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도 좀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측의 이 반응이 정말 더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공동 변호인단이 어제 오전 교회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같은 날 오후 아시는 것처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죠. 서울시와 중수본이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교회 출입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 은폐함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요, 지금 상당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요, 보건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3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수도권, 특히 일부 교회의 환자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고령의 확진자가 많은 점, 동시에 인구가 가장 많고 동시에 밀집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유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지난 신천지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의 얘기처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수가 충격적입니다, 지금. 네, 현재까지 총 45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만 432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충남, 전북과 대구, 경북, 강원도 등 전국으로 확진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유행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 대비 발병률이 대단히 높아요. 아, 그래요? 그만큼 밀집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다는 게 당국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인 것이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신천지 같은 교단과 다르게 교회에 예배하는 분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작성하지는 않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배에 누가 참석했는지 교인 명단에 누락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신천지 교단의 환자들을 찾아냈던 것보다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당국이 검사에 나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그러한 모습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점입가경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상황이 이런데도요. 안진영 기자님, 사랑제일교회 측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방역당국은요, 결국 사랑제일교회에서 냈던 이 방문자라든지 교인 명단을 토대로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명단에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연락을 해봤더니 이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최근 몇 년간 아예 서울에 온 적이 없는 10살 어린이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느닷없이 검사를 받고 격리하는 연락을 받은 시민들도 굉장히 황당하고 정부의 방역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엉뚱한 명단 제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성북구 측에서. 보건소 측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겸 방문자라고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하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번 일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이미 명단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가족은 다 무교고 교회는 진짜 아무런 연관 없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네, 일단은 어떻게 그 번호가 넘겨졌는지는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체도 황당한데요. 이보다 더 황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살 딸이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연락을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어머니가 딸아의 핸드폰으로 자꾸 전화가 와서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보건소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아이가 사랑제일교회에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명단이 보건소로 넘어왔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근데 서울에 딸이 간 적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10살 딸아이가 혼자서 서울을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명단이 넘어왔으니까 무조건 검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10살 아이가 그런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루트로 이러한 그 명단이 넘어가는 조차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러한 피해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하잖아요.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뭐라고 좀 입장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둘러서 명단을 공개하느라고 15년 전부터 출입했던 교인들 중에서 연락처가 돼 있는 사람들만 한 거여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졸업한 성균관대학교에 건학 600년인데요. 학생 명단 달라 그러면 율곡 2위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명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대응도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허위 명단이라고 의심되는 행위 때문에요. 지금 소중한 우리의 방역 당국의 인력 그리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실제로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서 구청이 밤새도록 수백 통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일단 오래된 명단을 제출한 것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에서는 오래된 명단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단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명단에 담아서 제출했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래된 명단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허위로 명단을 작성해서 고의적으로 방역 작업을 방해할 의도를 입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지금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의 입장 혹시 나왔을까요? 있습니까 혹시? 네, 지난 17일 모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코로나19 퇴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현재까지 언론에 노출된 모습을 보면은 이것과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은 행동이 많이 그러니까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까 턱스크라고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한 얘기는 더 좀 얼토당토 않습니다. 어떤 아하. 얘기냐면요. 외부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것, 그리고 넓게 보면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서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자릿수로 전파가 되는데 우리는 100명 단위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한 자릿수로 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뉴스파이터가 코로나 사태 때 무수히 이 확진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 자릿수로 된 게는요, 정말로 이 K방역이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 많이 잠재웠을 때 그때 한 자릿수로 든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뭘 근거로 한 자릿수로 확진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뭔가 의문스럽다.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교회 측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And even today, he has tried to block me from coming here.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has 교회에다가 terrorized our church with the Wuhan virus for 바로 months. 오늘 행사를 앞두고 But today, following this, right before this event,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it has not been a progressive outbreak.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그동안 마치 존재 자체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확진자 수 확대에 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국민 공포심을 등에 업고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측 그리고 전광훈 목사 측의 변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뭐 어딘가에 음모가 있다는 것인가, 정부 당국이 고의로 통계를 지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일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개신교 교회 목사님인데, 이 개신교 교회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가 사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선량한 종교인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정상적인 종교활동,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하다가 확진자가 본의 아니게 많이 발생했으면 그건 그 교회를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 협조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아내가 일주일 전부터 기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고 집회에 나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뭔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확진 판정에 매개가 되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잘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정부의 음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더 뜨거워지고 따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옳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상당수 나와 있죠. 450명 넘습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의 이 일탈 행동이 지금 상당히 거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포항의 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앞둔 사이에 도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3월부터 교회에서 거주를 하다가 지난 13일에 포항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다가 15일에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었고요. 남편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네. 16일에 돌아왔는데 오전부터 기침과 고열 증상을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포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자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의 팔을 물어 뜯은 뒤에 집 밖으로 도주를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 도주한 여성을 잡느라 방역당국이 꽤나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과 방역당국이 곧바로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온 상태라 소재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급기야 포항시가 당일 오후 4시 3분에 휴대전화 안내 메시지로 이 40대 여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경찰이 수많은 CCTV를 일일이 분석한 그때 도주 4시간여 만에 북구 덕수공원 인근에서 이 여성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인력과 진짜 비용 낭비입니까?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확진된 교인들의 이탈 행동이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50대 확진자가 오늘 병원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진짜. 병원 정문을 통해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주 시간은 자정 무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제 아침 식사를 주러 갔다가 오전 8시쯤에 뒤늦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 사이 이 확진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허.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의 종로구에서 동선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확진자가 도주하면서 다니는 경로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도 영업 중지를 해야 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는 이동 경로마다 너무나 전방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도주한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측 확진 사태와 그리고 엊그제 8.15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무수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을 치렀을 때에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만약에 이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려면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같은 아니면 행정명령 위반 그런 법 위반을 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집회가 행정명령으로 금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저 집회에 참석했다든지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고려 가능하지만 네. 단순히 집회에 참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거기까지는 이제 뭐 구상 청구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2차 뭐 유행 정도까지도 위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조심하는 맞아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파주 스타벅스점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파주 스타벅스 야당 역전 관련된 확진자 수가 벌써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5명 확진 이후에 계속 잠시만요. 정세균 총리 이 발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8월 19일 수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 들으신 것처럼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지역에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까지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인천 지역도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19일 0시부터 오늘 자정부터요. 지금 이번 주말에 이 예배가 계획됐던 각 교회의 대면 예배, 즉 현장 예배가 지금 전면 금지가 되고 예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그 발표를 했고 교회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는 정세균 총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경보가 격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인천도 이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서 해당 2단계 거리두기가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서 과거처럼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해지고 이 대면 예배는 전격 금지되고 또 고위험 12종의 시설, PC방이나 뷔페 같은 노래방 같은 이런 시설도 전격적으로 운영 중지가 되면서 자영업자분들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 확진자가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요, 유인경 평론가님, 물론
각자 자신의 입장, 자신의 위치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어떡하냐. 물론 이런 볼멘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잡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친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비롯한 몇몇 분들이 꼭 그렇게 모여서 노래 이거는 좀 아니고요. 어떤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성당 잘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중탕에 가나 혼자서 독탕에 가나 때 벗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거든요. 진심의 신앙이라는 건 자신이 얼마나 믿느냐에 차이 있으니 제발 여러분들만 조금 참아주시면 전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 나오는 거 보신 것처럼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요. 수도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역의 인천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 공동생활권에 묶여있는 인천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앞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또 다른 뇌관인 파주 스타벅스점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같은 경우는 관련 확진자가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5명이 시작이었는데요. 어허. 지난 3일간의 연휴 동안 33명이 늘었고 오늘까지 총 50명에 이르는 상황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 5명에서 확진자가 지금 50명까지 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본 파주 스타벅스점의 확진 상황 그 이유가 대체 보세요. 12일 날 5명인데 13일 점점점 보세요. 지금 50명까지 지금 확진된 상황이에요. 불과 닷새 엿새 정도 사이에 지금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인데요. 전문가가 생각하는 파주 스타벅스 대규모 감염의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는 아무도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1층에서 커피를 마셨든 샀든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2층에 사갖고 올라가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든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상황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환기가 굉장히 어려워 공조 바람을 따라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말로서 바닥에 떨어지면 감염성을 거의 잃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 비말이 굉장히 작은 미세 비말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공기 감염이 가능한 즉 일시적으로 2m를 넘어가는 그런 감염 경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공기 전염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과 물건에 의한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됐을 경로 이 두 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한 8월 6일 7일 사이에 방역 당국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에서도요. 카페 내부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보세요. 파주 스타벅스점 이 감염 사태에서 그 우려가 버젓이 현실로 드러난 게 우리한테 지금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사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 전문점에서는 손님들 2층에 계셨던 분들이 그 지침을 좀 안 지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더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틀어놓게 됐을 때 감염자의 비말이 그 에어컨 바람을 타고 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날씨가 다소 더워도 주기적으로 잦은 환기 등을 통해서 공기가 이 밀폐된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 매장을 직접 이용한 방문자 중에서만 확진자가 26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기에도 업장 측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정부의 이 방역 지침 관련한 소식은요. 오늘 MBN 종합뉴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꼼꼼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분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1990년대 들어서 사실상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윤신혜 씨의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요.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네. 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이 김학래 씨 역시 워낙 프로그램에 출연을 안 해왔기 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는 게 놀랍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윤신혜 씨는 본인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토크 프로그램 출연은 좀 조심해 왔다고 했고요. 네. 가수는 노래로 승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방송 출연은 항상 조심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윤신혜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윤신혜 씨를 토크쇼에서 봤던 기억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윤신혜 씨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80년대를 주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이 제가 기억을 할 정도니까요. 그 시기에 정말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 미 8군 무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력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1975년에 데뷔를 했는데 다들 아시는 영화 별들의 고향의 주제가죠. 19살이에요를 부르면서 그때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 노래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난 그런 거 몰라요. 그 노래 맞죠? 네, 이거 사실 CF에서도 쓰였기 때문에 요즘 젊은 층에게도 이 노래가 익숙할 텐데요. 그 외에도 독특한 허스키 보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열애, 그리고 공부합시다 역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1982년에는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불리는 노래죠. DJ에게로 KBS 가요대상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는데 그의 남자 가수상은 조용필 씨였거든요. 당시 윤신혜 씨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DJ에게는 정말 그 음악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그다음 후렴구 같이 DJ 하던 거. 네, 정말 그때 다 따라했던 기억나는데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윤신혜 씨의 이 히트곡 중에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시거나 했던, 요즘은 뭐 노래방 안 가시겠지만 정말 한창 때 가셨을 때는 뭐 부르셨던 게 있으실까요? 제가 여자분들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하. 따라 불러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경구 씨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네.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 혹시 윤신혜 씨 노래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열애가 아마 열애. 예, 가장 대표곡일 것 같고 또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노래여서 예. 부르지는 못하지만 듣기만 좋아하는 노래. 네. 정말로 이 미 8군에서 활약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던, 접하지 못하셨던 얘기일 텐데, 그런데요, 이 여러 후배들이 최근에 TV 프로그램 나와서 윤신혜 씨 노래를 또 명곡을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영상, 그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잊었던 그 사람 생각나요. DJ 아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참, 그런데 지금도 조금 과장을 붙인다면 예전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유인경 평론가님, 연예인분들의 나이를 여쭙는 건 큰 실례입니다만 윤신혜 씨가 올해 어떻게 될까요? 69이시네요. 대박 사건! 1952년생이에요. 진짜예요? 요새 뭐 웬만큼 좀 젊어 보이는 방부제 미모 뭐 이러는데 거의 미라 수준이시고요. 네. 근데 이 도대체 이렇게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네. 사실 윤신혜 씨 가장 모범적인 가수인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가수라는 건 첫 번째는 노래를 하는 목소리나 이런 거 유지 잘하셔야 되고요. 네. 아무래도 비주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몸매 관리도 잘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늘 보여지는 직업이어서 또 몸매도 관리 잘하셨겠지만 특히 예전에 윤신혜 씨가 활동하던 시절만 해도 뭐 스캔들이 나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곧 이제 가수로 막을 내리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 그러기도 하고 네. 대부분 그 윤신혜 씨의 팬들이 주부층인데 왜 주부층들이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네. 비혼주의자는 절대 아니고요. 언젠가 결혼하고 싶긴 하지만 이제 70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곱게 늙어가는 것이 최애 목표라고 하는데 근데 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미모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요. 수녀님들이 굉장히 오래 하세요. 그리고 최장수 여성들을 보니까 남편이랑 같이 사는 분이 거의 없고요. 돌아가셨거나 결혼 안 하셨던 분이어서 계속 많은 걸 또 느끼게 하는 굉장히 많이 지금 어떻게 해야 네. 되나, 아하. 어떻게 해야 되나,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생각하게 됩니다. 윤신혜 씨가 비혼주의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분들한테 관심 있는 거 크게 뭐 수입이랄까 또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걸 크게 관심 갖는데 일단은 비혼주의 지금 아직 혼자시라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야?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윤신혜 씨 노래에도 그런 게 제목이 있지만 열애. 그렇다면 아직 이 혼자지만 뭔가 열애 대상은 있을까요? 윤신혜 씨의 열애 대상은 바로 노래입니다. 저의 애인은 여러분입니다. 이런 네, 윤신혜 씨가 실제로 여전히 노래에 대한 열정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 눈에는 가수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해왔습니다. 윤신혜 씨는 가수는 노래를 안 하기 시작하면 감이 떨어져서 안 된다. 나는 계속해서 가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신혜 씨가 직접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노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경기도 이제 하남에 보면 그 라이브 카페라고 이제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운영도 하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저곳이랍니다. 윤신혜 씨의 열애. 그 히트곡 따서 이렇게 또 이 라이브 카페를 차리셨네요. 20여 년째. 이게요, 꾸준함이 정말로 모범적이세요. 20여 년째 저곳에서요, 팬분들과 노래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결과를 알았으니까 69세라는 나이를 알다 보니까 정말로 미모에 놀랍니다, 진짜. 네, 저도 70을 앞둔 나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 비결은 역시나 이 무대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신혜 씨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면 노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식단 관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소 밖에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대에 한번 올라가면 정말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면서 땀이 흠뻑 젖도록 뛰기 때문에 윤신혜 씨에게는 무대가 사실상 헬스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이 70을 앞둔 나이에도 네. 계속적으로 자기 관리가 된다는 그 비결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야, 이거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방송하는 사람도 공복에 방송이 잘 된다 해서 막 굶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점심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요. 어쨌든 그런 프로 정신이 있기에 윤신혜 씨 내일 모레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저렇게 정말로 한창 때 시절 못지않은 미모와 젊음 그리고 열정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실력과 외모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옷을 벗어요. 다시 여자로 사세요. 당신은 가둬놨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요. 잊었던 화장을 하고 잊었던 내 향기를 찾고 사라진 지난 날의 내 모습과 행복을 찾아요. 정말로 최단비 변호사 네. 반가운 얼굴이에요 진짜. 네, 양수경 씨인데 이 아하. 양수경 씨가 또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경 씨가 2018년도에 데뷔한 지 30주년 기념 앨범 내고 나서 거의 약 2년 만에 이제 신곡을 낸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네. 오늘 정오에 이제 새로 공개된 것인데 그래요? 네, 근데 이 신곡이 제목이 사랑하세요고요. 내용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자신을 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아껴주자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속사에서 원래 양수경 씨가 보통 이별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곡 사랑하세요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네. 양수경 씨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가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그건 정말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양수경 씨가 사실요 원조 한류 가수입니다. 그래요? 일단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대는 그리고 당신은 어디 있나요? 이런 히트곡들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90년 일본 NHK TV 신인상을 받았고요. 1992년 ABO 국제가요제 최우수 인기가수상, 그리고 1994년에는요 동유럽 가요제 백야축제 대상까지 받았었거든요. 그야말로 원조 한류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유의 청량감 있는 이 보이스는 누구보다도 이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고, 과거 지금 모습을 보면요 현재 아이유랑 살짝 닮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조 아이유다 이런 수식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살짝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가수로서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근데 인생사는 어땠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딸바보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보름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은 상 죽음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공황장애가 걸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 4년이 흘러서 조금 생활로 돌아갈 때쯤 또 가장 또 제 그림자 같았던 동생이 또 먼저 갔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3, 4년이 흘렀더니 제 울타리 같았던 사람이 또 어느 날 또 저 혼자 남겨두고 그렇게 갔고, 그러고 이제 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또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크군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 가장 밀접하고 가장 피를 나누고 또 가장 울타리였던 아버님, 여동생, 그다음 동생, 그리고 남편이 10년 사이에 3, 4년의 간격을 두고 차라리 한꺼번에 뭐 사고를 일었다면 모르겠지만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마 상처가 컸을 거고, 특히 이제 가수 생활에서 굉장히 절정을 누리다가 결혼하면서 가수 생활을 접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로 뭐 지냈었는데,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 대표셨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또 자꾸 하면서 여러 가지 속성도 많고 경제적 문제도 많아서 굉장히 아픔이 커서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로 굉장히 시달렸는데, 이제 말씀에 전해질 말에 따르면 동생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박상배 변호사님. 뭔가 시련, 아픔을 이기려면 뭔가에 몰두하고 미쳐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양수경 씨가 바로 오늘 신곡을 발표했죠. 그런데 앞으로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활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수경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출연진과 스태프들을 상대로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는 땡튜브 채널을 배송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일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아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우뚝 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지면 가수 하겠나? 라고 엄청난 도전장을 내민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만기 형님은 모래판 위의 황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와서 무대에 모래알 하나 없이 깨끗이 치워놨기 때문에 힘을 못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는 만약에 경민 씨가 나한테 점원 웃잘 꺾고 나는 괜찮은데 만약에 치면 가수 생활 하겠냐? 그래도 다시 날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하려고 나를 지금 지난주 보이스트롯이요, 이른바 너 나와 이런 식의 1대1 대결을 했는데 이만기 씨와 홍경민 씨가 맞붙었어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만기 씨가 선택한 노래 나훈아 씨 엄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노래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노래인데 보시면 너무 쉽게 잘 소화를 했잖아요. 네. 보면 한국 무용에다 피리 연주까지 곁들여서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 무대에 심사위원인 혜은이 씨가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살짝 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만약 나한테면 가수 생활 하겠나라고 홍경민 씨한테 도발 아닌 도발을 한 게 결코 허투루한 얘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홍경민 씨 입장에서는 살짝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탈락해도 요만큼의 불만도 없다. 그만큼 이만기 씨의 이 진심 어린 무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홍경민 씨도 평했다 볼 수 있죠. 저 노래가 혜은이 씨가 이 폭풍 오열했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돼요. 저 가사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뭐 들라고 나를 낳았어. 낳으려면 잘 낳던가. 뭐 그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까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원망이 원망이지만 또 사랑이잖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장희찬 평론가님. 이만기 씨가 모래판에 장산 좀 알았더니 무대의 장악 능력도 대단합니다. 네, 오죽하면 심사위원인 혜은이 씨가 노래를 듣다가 폭풍 오열을 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수 남진 씨 같은 경우도 이만기 씨 이 모래판 위의 천하장사가 아니라 이 트로트계의 천하장사가 되겠다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성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네요. 그 몸통에서 나오는 그 보이스가 어마어마해서 그런 부분을 또 극찬을 했고 가수 진성 씨도 운동하신 분들은 기가 살아있다. 이런 말로 이만기 씨의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홍경민 씨가 결국에는 크라운의 선택을 받아서 4라운드로 진출했지만 심사위원 점수는 놀랍게도 이만기 씨가 유명한 베테랑 가수인 홍경민 씨보다 1점이 더 높았다는 심사위원단 점수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만기 씨의 이 저력, 또 숨겨진 실력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 감탄,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 무대, 저 무대에서 정말 이만기 씨가 또 다른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인생사도 전해지면서 또 다른 또 충격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 같은 날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 부부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만기 씨가 알고 봤더니 멸종된 줄 알았던 간 큰 남자였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지금 부인하고 황혼 이혼을 1000번만 생각했다. 세상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밥을 안 차려준다는 겁니다. 간 큰 남자네 예. 진짜. 뭐 너무 피곤하고 집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보니까 부인은 너무 태연히 자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이제 찬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살았으면 네 가만 안 뒀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황이혼을 지금도 꿈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밥에 물을 말아 드신 걸로 왜 갑자기 어머니를 소환하나요, 최다미 변호사님? 오메하고 노래 오메, 오메. 그러니까 이제 저 방송에서 다른 패널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29년 차면 직접 밥을 해서 먹을 법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패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기 씨가 아니 아내가 맨날 가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세탁기에 밥솥에 다 자동으로 해주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그봐 그렇게 자동으로 하니까 남자들도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마디 했고요. 여기에다가 요리학원 같은 것도 직접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어느 남자가 자발적으로 요리학원을 가겠느냐 이렇게 또 강큰 발언을 했습니다. 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짓궂은 질문을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께 해드려야겠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밥은 밥통이 하는데 뭐가 힘드냐? 이 멘트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가 세탁기로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처리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게 되고요. 잘한다. 대박. 그리고 밥도 밥통이 물론 해주지만 반찬 준비 그리고 그 전후 처리 과정, 설거지 과정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만기 씨 아내 한숙희 씨도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저보고 밥 안 해주고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밥을 해줘도 잘 먹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 먹는데 입맛을 들이고 안 먹더라는 거죠. 29년을 결혼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글쎄요. 뭐 이제 정으로 뭐 사랑보다는 정으로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밥투정까지 이제 하실 시기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남편이 황혼 이혼을 1000번만 고려했담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굉장히 담담합니다. 나야말로 천하장사 이만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천하장사다 얘기를 하고요. 이제 뭐 침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남편과 밤마다 코를 골아대는 아내가
할 수가 없어서 각방은 쓰긴 한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돌아와서 샤워하러 가는 남편의 등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네. 황혼 의원은 잠깐 보류해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뭐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만기 씨가 인생을 굳이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참 파란만장해. 물론 지금도 이제 왕성한 활동입니다만 뭐 정치권에도 도전 노크를 해봤죠. 막 진짜 그런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어요, 진짜.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해라는 노래도 이렇게 한을 다 담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한 어려운 거 다 겪어봐서 여전히 이렇게 간 큰 남자로 사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이 이만기 씨가 뭐 이제 아내분하고 이 부부싸움 횟수를 셀 수가 없다고 하지만요. 사실 장혜찬 평론가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의 이만기 씨를 만든 8할 이상은 9할은 아내 덕분이지 않나? 제가 뭐 방송이라서 점수 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정치인들 옆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선거 한번 나가면 제일 힘든 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 아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 그 힘든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내조해줘서 결국은 이만기 씨가 정치 역정에서는 또 쓴맛을 봤지만 지금 방송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배경에는 이만기 씨가 굳은 길을 갈 때도 옆을 지켜준 아내분의 내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TV에서는 말씀 저렇게 하셔도 집안에서는 아마 또 꽉 잡혀서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정치인과 코로나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손톱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물고 늘어진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해도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문다. 네, 헛웃음 나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